네, 안녕하세요. 기초의학자의 교도소 적응기입니다. 이번은 두 번째 강의, 파마코 다이나믹스, 약 역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마코 다이나믹스. 파마코 다이나믹스는 뭐였죠? 저번에 첫 시간에서 얘기했을 때 약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이게 대사되고 배출되고 대사되는지 그것을 공부하는 게 파마코키네틱스라고 했었죠. 그럼 이제 이 드러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 오간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타겟 오간에서 이제 작동을 할 텐데 그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파마코 다이나믹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 먹었어요. 약 먹었을 때 이 약이 그래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거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코다이너믹스는 간단하게 대부분의 약들은 어떤 리셉터에 붙어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꼭 리셉터에 붙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대부분의 약들이 리셉터에 붙어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저번엔 약이 타겟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약은 리셉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약이 그럴 뿐이죠. 근데 어쨌든 리셉터가 중요해요. 약을 받아들이는 수용체. 그 수용체가 무엇들을 결정을 하느냐? 필요한 약의 농도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 약의 맥시멈 이펙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조금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리셉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세포 안에서, 그러니까 약이 세포 안을 그냥 쭉 뚫고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드러그들은 보통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성질의 물질일까요? 보통 리포필릭, 지방에 잘 녹는 물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멤브레인을 그냥 쑥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상당수의 리셉터들은 이렇게 멤브레인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멤브레인에 박혀 있어야 리셉터다. 그것도 아니에요. 세포 안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안티바디와 같은 약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 그 혈중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물질을 그냥 탁 잡아가지고 걔가 작동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리셉터라고 하면 이렇게 세포 안에 있거나 아니면 세포에 딱 박혀가지고 외부의 물질을 이렇게 딱 시그널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리셉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지 하나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이 리셉터이면서 동시에 그 리셉터가 그 약의 효과를 갖고 오는 이펙터일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뭘까요? 트랜스포터. 이 트랜스포터에 만약에 아세틸콜린이 딱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세틸콜린을 받는 리셉터의 역할함과 동시에 딱 붙어서 얘가 활성화돼서 소디움을 세포 안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약들, 뭐 메타콜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이제 니코티닉 리셉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면 배울 텐데 니코티닉 리셉터의 경우에는 니코틴 우리 담배 필 때 그 많이 들어보셨죠? 중독은 니코틴이 일으킨다. 그 니코틴이 바인딩해서 이렇게 소디움을 들여보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물질? 전사.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하는 물질일 경우에는 이렇게 드러그가 딱 붙어서 얘네들이 통째로 핵 안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을 직접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스테로이드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대부분 세포 안으로 쏙 들어와 가지고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리셉터와 바인딩을 하고 그 바인딩한 물질이 그대로 핵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엔자임. 어떤 효소에 약이 직접적으로 붙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럴 경우 보통 약은 이 엔자임의 활성을 촉진할까요? 억제할까요?
이따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약이 리셉터와 붙어가지고 이 리셉터 자체가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닌데 얘가 이제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물질을 다 활성화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EGFR 이 경우를 볼게요. EGF 리셉터에 이렇게 EGF라는 몰레큘이 딱 바인딩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다 바인딩한 놈들끼리 딱 만나가지고 다이머리제이션을 형성을 합니다. 다이머리제이션 형성하면 서로 여기 세포 안에서 서로 인산화를 시켜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네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된 폼이 돼서 어떤 물질들을 또 활성화를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해관으로 들어가서 뭐 트랜스크립션을 조절을 한다든가 걔네들이 직접적으로 다른 몰레큘을 조절한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의 정확한 기전, 정확한 밑에 시그널들은 생화학을 저희가 공부할 때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다음, 이건 조금 애매한 경우인데 드러그와 리셉터가 딱 붙어서 다른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다른 물질이 이제 또 이펙터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다른 물질이 보통은 이 리셉터와 근처에 있는 다른 물질, 리셉터 근처에 있는 애를 액티베이션 시켜가지고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뭐 이렇게 똑같이 보통 리셉터끼리 바인딩을 했을 때 잭이라는 애들이 이제 스탯이라는 애들을 포스포릴레이션을 시켜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이머리제이션을 형성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몰레큘을 또 효과를 나타낸다든가 이 스탯 자체가 트랜스크립션을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보다 좀 더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 구분이 딱 칼로 잘려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칼로 딱 잘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지. 이 시그널은 커플링 액티베이션 오브 커플링 몰레큘의 하나구나. 요거는 리셉터와 이펙터가 하나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렇게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칼로 탁 잘리듯이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대표적인 친구, 혹시 생화학 공부를 하셨다면은 혹은 생리학 공부를 하셨을 때도 들어보셨을 텐데 GPCR,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말 그대로 커플드 리셉터잖아요. 그래서 GPC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셉터에 아고니스트가 딱 붙어가지고 액티베이션 폼이 되면 G 프로틴에 바인딩되어 있던 GTP로 교환시킵니다. GDP를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는 건 아니고요. 포스포릴레이션 시켜서 GTP로 바꾸는 거는 보통은 아니고 대부분은 GDP를 똑 떨어뜨리고 GTP를 다시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G 프로틴이 GTP와 바인딩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이펙트를 나타내는 애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G 프로틴의 GTP에서 GTP 하나가 똑 떨어져 나가면 다시 비활성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게 대표적인 액티베이션 오브 커플링 몰레큘의 예시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요 G 프로틴이 역할을 하는 거죠. 약은 어디에 붙는데? 리셉터에 붙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PCR에 아고니스트가 붙어요. 그러면 G 프로틴의 GS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아데닐 사이클릴레이즈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이 아데닐 사이클릴레이즈는 ATP를 사이클릭 AMP로 바꿔요. 요 사이클릭 AMP는 한번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사이클릭 AMP는 여기 옆에 있는 칼슘과 함께 대표적인 세컨드 메신저 2차 전령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컨드 메신저의 대표적인 몰레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릭 AMP가 여러 가지 쭉쭉쭉쭉 그 다음 시그널들을 활성화시키고 앰플리피케이션, 증폭시킴으로써 리스폰스를 나타내게 되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G 프로틴이 액티베이션이 되면 뭐가 되냐? 포스포리페이즈 C가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포스포리피드 인지질을
보통 뭐 포스폴리피드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해를 시켜서 PIP 그래서 이게 DAG가 되거든요. DAG와 IP3를 만들게 됩니다. 이 IP3는 이 세포 내에 뭐 보통 ER에 있는 칼슘 리셉터와 바인딩을 해서 이 세포 내 ER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이 세포 사이토졸로 나오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사이토졸의 칼슘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칼모듈린이라고 하는 프로틴과 바인딩을 해서 리스폰스를 나타냅니다. 이 DAG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다른 이거 자체가 시그널로 작용해서 뭐 셀 프롤리퍼레이션, 뭐 글라이콜라이시스 이런 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GPCR 이게 대표적인 커플링 몰레큘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서 사이클릭 AMP와 칼슘은 세컨드 메신저로서 많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나중에 생리학 시간이나 아니면 오토노믹 nerve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게 진짜 똑똑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리학의 묘미라는 생각도 들어요. 무엇이냐? 이제 프리시냅틱 셀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죠. 그럼 포스트 시냅틱 셀에 콜린 리셉터와 바인딩을 해서 이제 반응을 나타낼 겁니다. 그렇죠? 이 사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시냅스라 그러죠. 혹시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생물을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시냅스 공간에 이 아세틸콜린이 있으면 포스트 시냅틱 셀을 활성화를 시키게 돼요. 그런데 계속 활성화되면 안 되죠. 이 아세틸콜린이 계속 있어서 뒤에 세포들을 계속 때리면 이 뒤에 세포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세틸콜린이 적절한 농도로 조절되고 없어질 땐 없어지고 나올 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엔자임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예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병, 특히 뭐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의 경우에는 이 아세틸콜린 농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돼요. 그럼 아세틸콜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세틸콜린은 생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분해를 억제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약을 쓰냐?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이니비션합니다. 이니비션. 얘네를 억제하는 거예요. 얘네를 억제하면 어떻게 돼요? 아세틸콜린이 한번 분비되면 얘네들이 잘 안 없어지니까 오랫동안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 이것도 정말 재밌고 그 다음 것도 정말 재밌어요. 이번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마찬가지로 프리시냅틱 셀에서 분비가 됐어요. 그래서 시냅틱 에어리아에 농도가 있는데 이렇게 딱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있으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다시 프리시냅틱 색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리업테이크라고 합니다. 보통 리업테이크. 다시 흡수한다는 거죠. 이 리업테이크 과정을 억제하면 시냅틱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걸로 사용되는 약이 대표적으로 이건 마약이지만 코카인, 그 다음 TCA라고 해서 우울증 약. 저희 교도소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미트립틸린이라고 하는 약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미트립틸린 이런 TCA 약들이 이렇게 노르에피네프린이 리업테이크 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울증 약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SSRI, 셀렉티브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그래서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시냅틱 에어리아의 세로토닌 양을 높이고 싶어서 세로토닌이 다시 프리시냅틱 셀로 리업테이크 되는 것을 막는 약 SSRI, 보통 우울증에 많이 사용하죠. 제가 아까 엔자임은 아고니스트보다는 보통 안타고니스트가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냅틱 에어리아에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리업테이크를 막는 방법도 있지만 노르에피네프린을 많이 생성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 얘의 활성을 증가시켰다고 해봅시다. 얘 활성이 증가되면 노르에피네프린의 생성량이 증가하겠죠. 증가할 겁니다. 근데 얼만큼 증가할까요? 일단 뭐가 필요해요? 타이로신이 충분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타이로신이 부족하면 얘를 액티베이션 시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 이 타이로신이 도파가 되고 도파민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되는 모든 호르몬들, 엔자임들이 또 충분히 필요합니다. 얘네들이 충분히 필요해야 타이로신이 쭉쭉 흘러서 노르에피네프린까지 되는 거죠.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레이즈만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직 이렇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의문이죠. 또 하나, 타이로신 만들어진 노르에피네프린이 다시 시냅스로 분비돼야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너무 많아져서 얘네들이 분비를 잘 안 하거나 분비한 거를 재빨리 리업테이크를 막 시켜버려요. 그러면 역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효과가 안 나타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자임의 액티베이터가 진짜로 실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변수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반면에 얘를 탁 이니비션 시켜봅시다. 이니비션 시켜버렸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리업테이크가 돼도 조금씩 로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시냅틱 에어리아의 노르에피네프린이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엔자임에서 아고니스트는 진짜 그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변수가 너무 많은데 안타고니스트는 그거의 변수가 아고니스트에 비해서는 적어요. 그래서 엔자임에 작용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아고니스트보다는 안타고니스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재밌죠? 이런 게 양리학의 묘미예요. 이런 것을 다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것을 다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훌륭합니다. 그러면은 리셉터가 아까 무엇을 결정한다 그랬죠? 이 리셉터가 작용하는데 필요한 약의 용량과 그 다음에 맥시멈 이펙트를 결정을 한다 그랬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리셉터가 어떤 약과 친해요. 우리 리셉터가 100개가 반응을 하면 100만큼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칩시다. 50개가 약과 반응을 하면 50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런다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약과 리셉터 커플이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내면 100커플이 필요해요. 그때 약은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 어피니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1000명과 여학생 100명이 있어요. 100커플을 만들고 싶어요. 초등학교 5학년일 경우에는 1000명이 있어도 100커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초등학교 5학년은 이제 이거는 정신과, 뭐 프로이드나 융의 분석 이런 거를 생각하면 보통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가 더 중요할 때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1000명이 있어도 여학생 100명과 모두 커플을 만드는 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초반 남자, 20대 초반 여자예요. 이때는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죠. 뭐 그냥 20대라고 합시다. 20대만 돼도 남자,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되게 좋아하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00명의 커플을 만들려고 여자 딱 100명을 모셔왔어요. 남자가
그렇죠? 남자 100명, 여자 100명만 있어도 100커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셉터가 드러그와 얼마나 친한지, 어피니티에 따라서 필요한 약의 용량 혹은 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만약에 여학생이 100명밖에 없어요. 그럼 100커플 이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맞죠? 아, 뭐 남자끼리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커플이 아니라고. 그냥 이성 친구, 남자와 여자 커플 100커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학생이 100명 있으면 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커플이 100커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이상으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리셉터가 맥시멈 이펙트를 결정한다는 거죠. 리셉터가 100이에요. 그럼 1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이 리셉터가 그 약의 셀렉티비티를 가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리셉터는 한 남자만 좋아해요. 그 남자가 아니면 만나질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어떤 여자 같은 경우에는 금사빠예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아요. 리셉터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양만 좋아하는 리셉터가 있고요. 금사빠인 리셉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셉터가 한 사람만 좋아하면 그 양만 반응할 거예요. 금사빠예요. 얘도 반응하고 쟤도 반응하고 쟤도 반응할 거예요. 이때 그래서 리셉터가 뭐를 결정한다? 셀렉티비티를 결정한다. 이거는 나중에 양리학 실습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우리 실험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또한 아까 뭐라 그랬죠? 리셉터는 약의 효과를 어떻게 나타내게 한다? 약이 리셉터에 붙어서 이 리셉터가 활성화돼요. 아고니스트. 약과 붙었는데 비활성화돼요. 안타고니스트. 혹은 안타고니스트는 또 뭐 비활성화되는 것도 있지만 활성화되는 걸 억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의 관계로 이렇게 리셉터가 약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리셉터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네모나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는 네모난 것만 붙을 거예요. 그러죠? 요 네모난 건 얘랑은 붙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붙어도 이렇게 붙으면 될까? 아니 사이즈가 좀 작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안 붙고 미끄러질 것 같죠? 실제로 그런 거죠. 구조가 맞아야 붙는 거예요. 이렇게 커플이 이쁘게 돼야 붙는 거죠. 동그란 라이간드가 있어요. 동그란 리셉터랑 붙는 거죠. 네모난 거랑 붙기가 쉽지 않는 거. 그러니까 리셉터가 셀렉티비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리셉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의 관계로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고니스트, 이제 약이 리셉터에 붙어요. 그러면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셉터가 맥시멈으로 다 꽉 찼어요. 아고니스트랑 리셉터의 커플이 꽉 찼어요. 더 이상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아고니스트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래서 이제 맥시멈 이펙트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펙트는 플러토, 그냥 맥시멈 이펙트로 쭉 가게 될 거예요. 컴페터티브 이니비터는 그런 겁니다. 한 여학생이 있어요. 남자들이 이 여학생과 커플이 되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커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얘네들이 커플이 되는 게 불성사나운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막 남자애들을 밀쳐요. 커플이 되려고 막 여자애한테 달려가는 남자들은 막 몸통 박치게 해가지고 팍 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커플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똑같은 농도일 때 만약에 100명의 커플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막 엄청 열심히 막았다. 그러면은 뭐 50커플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혼자서 한 명, 두 명, 여기까지는 이렇게 커플이 되는 걸 막을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의 남학생들이 막 커플이 되겠다고 와요. 저 혼자서 아무리 몸통 박치기 해봐야 1000명을 막을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약의 농도가 적을 때는 이펙트가 나타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막 바인딩 하는 걸 막는 거죠. 근데 1000명이 됐어요. 저 혼자서는 아무리 막아봐야 소용없이 최대한 커플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최대 이펙트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알로스테릭 액티베이터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게 커플이 되는 걸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까 저는 남학생들과 몸통 박치기 한다 그랬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커플 되는 게 불성사나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여학생을 교실로 불러요. 야, 너 빨리 와서 청소해야 돼. 너 빨리 와서 칠판 닦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불러요. 커플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저와 남학생들이 같은 곳에 바인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바인딩 해가지고 뭘 일으키냐? 컨포메이션은 체인지. 리셉터의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럼 아고니스트들이 와도 못 붙어버리는 거죠. 그런 애들을 저희는 non-competitive inhibitor 혹은 non-competitive antagonist, 비경쟁적 저해제라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리셉터가 그냥 수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이펙트인 거죠. 딱 붙어가지고 아고니스트가 와도 못 붙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총 이펙트, 맥시멈 이펙트가 non-competitive inhibitor와 반응을 했을 때는 줄어들게 됩니다. 약은 농도가 높아질수록 효과는 커질 거예요. 언제까지? 리셉터와 아고니스트가 다 바인딩 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죠?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 효소 기질 반응과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미케일리스 멘튼 이퀘이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맞습니다. 기질은 효소와 바인딩을 하면 프로덕트가 생기죠. 드러그는 대부분 대부분의 드러그들은 리셉터랑 바인딩을 해도 이 약이 분해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서브스트레이트 여기서 이 약에서는 보통 리간드라고 표현하는데 서브스트레이트의 농도는 계속해서 변하지만 바인딩을 할수록 리간드의 농도는 바인딩을 해도 그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차이 빼고는 어쨌든 그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케일리스 멘튼 이퀘이션처럼 나오는 거죠. 바인딩도 역시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리셉터와 약이 바인딩을 하는 만큼 이펙트가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 둘은 똑같을 거예요.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리간드와 리셉터가 바인딩하는 만큼 이펙트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이 쭉 이펙트를 나타내요. 근데 컴페터티브가 이니비터가 있으면 약의 농도 효과를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아고니스트가 너무 높으면 맥시멈 이펙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컴페티티브 안타고니스트가 얼만큼 잘 방해하는지 그 능력을 우리는 KI 값이라 그래요. KI 값.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이 KI 값이 무엇이다? 이 컴페티티브 안타고니스트가 방해하는 능력인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는 몸통 박치기로 막 커플이 되는 걸 막을 거예요. 막 몸통 박치기를 할 거예요. 그러는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가 있을 거고 그냥 딱 서가지고 그냥 저기로 안 가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달라붙지 않아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부탁하는 몸통 박치기 아닌 부탁하는 컴페터티브 안타고니스트도 있겠죠. 뭐가 더 똑같은 농도일 때, 똑같은 사람 수일 때 누가 더 잘 방해할까요? 몸통 박치기 하는 제가 방해를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 능력이 KI 값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실험을 데이터를 보면서 이 KI 값을 직접 구해 볼게요. 그 다음 non-competitive antagonist는 말 그대로 리셉터를 딴 데로 불러버리는 거죠. 그냥 리셉터가 리간드가 와도 바인딩을 못하게 만드는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리셉터가 결과적으로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맥시멈 이펙트는 줄어듭니다. 근데 EC50 50%의 효과를 나타내는 맥시멈의 50%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 농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 EC50 아까 EC50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EC50는 어떤 농도냐? 맥시멈 임팩트의 효과의 50%가 나타날 때 그때의 약의 농도를 EC50라고 합니다. KD는 리셉터와 드러그가 50% 바인딩을 했을 때, 리셉터의 50%가 약과 바인딩을 했을 때 그때의 약의 농도를 K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인딩 된 만큼 이펙트가 딱 나타난다면 이 EC50와 KD 값은 같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 스페어 리셉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스페어 리셉터가 무엇이냐? 이게 non competitive antagonist가 있어요. 그러면은 맥시멈 임팩트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줄어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non competitive antagonist의 농도가 높지 않은 저농도일 때는 트리트를 해도 맥시멈 임팩트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리셉터의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도 맥시멈 임팩트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줄어드는 만큼이 뭐예요? 여분의 리셉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n-competitive antagonist가 농도가 높으면 맥시멈 임팩트가 줄어드는데 조금 있을 경우에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만큼 뭐가 있으니까 여분의 리셉터가 있는 거예요. 간단히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리셉터가 10개만 붙어도 맥시멈 임팩트가 나타나요. 근데 리셉터가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90개의 리셉터가 없어져도 맥시멈 이펙트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스페어 리셉터가 왜 있는 걸까요? 왜 있을까요? 5개만 붙어도 50%의 이펙트가 나타나요. 근데 10개 중에 5개 붙는 거와 100개 중에 5개 붙는 거 뭐가 더 편하겠어요? 당연히 100개 중에 5개 붙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드러그와 리셉터가 더 적은 농도에서 큰 이펙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민감해진다는 거죠. 그 리간드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어 리셉터가 존재함으로써 스페어 리셉터가 만약에 없었으면 EC50가 요 정도여야 되는데 10개 중에 5개가 달라붙을 정도의 농도가 필요한데 스페어 리셉터가 존재하니까 100개 중에 5개만 존재해도 EC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농도에서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어 리셉터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틀려요. 스페어 리셉터가 왜 존재하냐? 세포한테 가가지고 야, 너 왜 스페어 리셉터 그거 10개만 반응해도 최대 효과인데 왜 100개나 갖고 있어? 물어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스페어 리셉터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틀려요. 하지만 스페어 리셉터가 존재함으로써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펙트를 저희는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뭐다? 약의 센시티비티, 농도가 적어도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EC50와 KD 중에 스페어 리셉터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뭐가 더 클까요? EC50가 클까요? KD가 클까요? 당연히 KD가 커지게 됩니다. 지금 100개의 리셉터가 있어도 5개만 붙으면 EC50예요. 근데 KD는 50개가 붙을 때까지
계속 약의 농도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EC50보다 KD가 커지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스페어 리셉터 때문에요. 그 다음 우리는 아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파셜 아고니스트라는 놈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 하는 놈이냐? 커플을 만들었어요. 커플을 만드는데 그냥 적절히 그냥 적절히 친한 관계 뭐 이 정도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활성화를 100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조금만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해. 뭐 그거까지 해. 그런 애들. 정말로 조금만 효과를 나타내는 애들이 파셜 아고니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뭐 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경우엔 제가 가가지고 이제 리셉터와 바인딩을 해서 조금의 효과는 나타낼 거예요. 조금의 리스폰스는 나타내는데 다른 애가 붙으면 10이 나타날 리스폰스가 제가 붙으면 5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를 파셜 아고니스트라고 하죠. 이 파셜 아고니스트는 파셜 안타고니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다른 애가 얘랑 어떤 리셉터랑 붙어서 10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막 많아져요. 그러면은 그 원래 붙어 있었던 애들을 밀어내고 제가 붙겠죠.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파셜 아고니스트와 풀 아고니스트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풀 아고니스트가 붙어야 될 자리에 파셜 아고니스트가 붙어버리면 원래는 10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5만큼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간단하게 풀 아고니스트가 지금 고농도로 꽉 차 있어요. 고농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아고니스트는 농도가 되면 딱 10까지 나타낼 수 있고 파셜 아고니스트는 딱 5까지밖에 못 나타낸다고 했을 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파셜 아고니스트의 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풀 아고니스트를 밀어내고 자기가 붙겠죠. 나중에 한참 고농도가 돼요. 그럼 풀 아고니스트를 다 밀어내고 다 파셜 아고니스트만 붙어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풀 아고니스트의 효과는 거의 없어지고 파셜 아고니스트의 효과만 나타나는 거죠. 그럼 맥시멈 이펙트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아고니스트가 없을 때의 파셜 아고니스트는 아고니스트의 역할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아고니스트의 농도가 충분히 많아요. 맥시멈 이펙트보다 더 높아요. 그럴 경우에 이 파셜 아고니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오히려 그 풀 아고니스트가 바인딩 하는 것을 막는 파셜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파셜 아고니스트를 이펙트를 나타낸다? 리간드 아고니스트 농도가 낮을 때. 언제 파셜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리간드 아고니스트 농도가 높을 때.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모르겠어요. 한번 좀 시간을 들여서 이 그래프를 봐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약이 리셉터랑 바인딩을 했어요. 그러면은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 효과 계속 나타나면 될까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막 간단하게 심장을 막 뛰게 하는 약을 줬다고 해봅시다. 이 약이 리셉터랑 딱 붙으면 심장이 탁 한번 뛰어요. 근데 그럼 이 리셉터랑 계속 붙어있는 동안 막 계속 뛰면 이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버리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는 얘를 무시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탈감작, 디센시티제이션이라 그래요. 이 디센시티제이션은 빠르게 나타나는 rapid desensitization 이 있고요. 좀 한번 이렇게 디센시티제이션이 되면 좀 롱텀하게 이 탈감작이 되는 롱텀 피리어드 디센시티제이션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드려볼게요. 빠른 속도로 디센시티제이션 되는 거는 이제 리셉터에 아고니스트가 딱 바인딩을 했어요. 그럼 이제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근데 이 리셉터가 이 끝부분이 여러 엔자임들에 의해서 뭐가 돼요? 인산화가 되면서 베타 어레스틴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라는 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셉터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포 밖에 아고니스트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리셉터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으니까 반응을 못하죠. 그렇게 해서 탈감작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온 리셉터는 일부분은 디그라데이션이 되고요. 일부분은 다시 이 인산화된 것들이 날아가면서 다시 멤브레인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계속 또 생성되고 있겠죠. 우리 센트럴 도그마 mRNA 익스프레션이 되고 그게 이제 프로틴이 되면서 다시금 리셉터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계속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 속도와 호메오스테시스면 여기에서 디그라데이션이 되는 속도는 똑같을 겁니다. 항상성이니까. 그래서 일부분은 아고니스트와 붙고 다시 셀로 인터널데이션 돼서 짧은 시간 디센시티제이션 됐다가 다시 셀 멤브레인으로 가면 다시 아고니스트와 바인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자극이 와요. 계속해서 자극이 오면 더 많은 리셉터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얘기는 더 많은 리셉터가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더 많은 수의 리셉터가 디그라데이션 된다는 얘기예요. 속도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호메오스테시스가 유지되고 있을 때는 생성되는 속도와 분해되는 속도가 똑같았는데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죠? 그렇죠. 리셉터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롱텀. 이게 리셉터가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거는 다시 멤브레인으로 가는 거는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데 mRNA로 이제 전사가 되고 번역이 돼서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거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rapid desensitization이 되는 거고요. 디그라데이션이 계속 증가해서 나중에 계속 자극을 받으면 오랫동안 탈감작이 되는 long period desensitiz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apid desensitization 셀 멤브레인의 리셉터가 셀 안으로 쏙 들어오는 거. 롱텀은 그 리셉터가 없어지는 거. 이렇게 탈감작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포텐시와 에피커시에 대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포텐시란 뭐냐면 이 약이 얼만큼 적은 농도로도 잘 작용을 하냐라는 얘기고요. 에피커시는 이 약이 최대한 이펙트를 얼만큼 크게 나타낼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텐시를 보면 적은 농도일 때 얘는 B는 이펙트가 크죠. 그래서 B가 포텐시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양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EC50가 작은 약. 그것을 우리는 포텐시가 높다라 그러는데 그 ACD를 보시면 어때요? 맥시멈 임팩트 비슷하죠? B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ACD는 어떤 약? 에피커시가 B보다 큰 약이 되는 거예요. AC만 비교하면 어떤 약이 되는 거예요? A가 포텐시는 더 크고 에피커시는 A와 C가 비슷한 약이 되는 거죠. 근데 포텐시는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선. 왜일까요? 왜 에피커시가 훨씬 더 중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을 그냥 높은 농도로, 높은 용량으로 만들면 돼서 그래요. 우리 교도소에서 피록시캄이라는 진통제를 사용하고요. 폰탈캡슐이라는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둘 다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계통의 약이에요. 피록시캄은 한 알에 10mg짜리고요. 폰탈캡슐은 한 알에 250mg짜리입니다. 그럼 어떤 게 높은 확률로 포텐시가 좋은 약이에요? 피록시캄이죠. 10mg만 해도 정말로 좋은 진통 효과를 나타내요. 근데 에피커시는
둘이 좀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이 좀 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약 자체를 포텐시가 낮아요. 낮으면 그냥 좀 고용량으로 약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 알에 10mg짜리로 만든 약을 그냥 250mg으로 만들면 동등한 효율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피록시캄을 사용하는 때와 폰타를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나중에 파마코키네틱스를 배우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록시캄은 이제 혈중 농도, 효과가 나타나는 혈중 농도로 도달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대신에 반감기가 긴 약이라서 만성 통증에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폰탈캡슐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몸에서 흡수돼서 빠르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고 빠르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급성 통증에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포텐시 에피커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 파마코키네틱스의 개념 때문에요. 이 파마코키네틱스 정말 재밌는 학문이거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세요. 어쨌든 포텐시와 에피커시 어떤 차이인지 아셨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똑같은 약을 써도 효과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농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당연하죠. 술을 아무리 잘 마시는 사람도 소주 10병을 마시면 취할 거예요. 안 취하는 사람 뭐 극소수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99.9%의 사람들은 소주 10병 마시면 다 취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 이 정도 마시니까 효과가 있어 라고 하는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거 나 취기가 올라오는데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소주 10병을 마시니까 나 이제 취기가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100명 중에 50명, 100명 중에 50명이 이 약을 먹었을 때, 이 정도면 효과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약의 용량을 우리가 ED50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ED50, 50%의 사람들이 요 용량으로 약을 먹으니까 약이 효과가 있더라 라는 용량, 그것이 ED50예요. 근데 정말로 많은 약의 용량을 먹으면 죽어갈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severe toxicity가 나타날 거죠. 왜? 모든 약은 도즈가 결정하는 거니까. 약의 효과는 도즈가 결정하는 거고 모든 약은 농도가 높으면 톡식 이펙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첫 강의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자연물이든 뭐 천연물이든 아니면 공장에서 만들어낸 약이든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주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 10병 정도 마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어느 정도의 농도를 마셨을 때 50명이 죽는 농도가 있어요. 그 약이 LD50, 레살도즈 LD50가 돼요. 어떤 뜻이에요? 이 농도의 약을 먹었을 때 100명이 먹으면 50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요 두 개의 뭐 레이쇼를 우리는 세라피틱 인덱스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약을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만약에 ED50가 2mg이고 LD50가 2000mg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약이 2mg을 줬어요. 그럼 50%의 사람들은 효과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50%의 사람들은 효과가 별로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을 4mg, 6mg, 8mg 늘리는 거 의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 그래도 사람들에게 톡시티가 잘 안 나타나니까. 근데 만약에 ED50가 2mg인데 LD50가 20mg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ED50가 2mg 50%의 사람들은 효과가 없는데요? 약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때 의사 입장에서 약을 4mg, 6mg 높이는 게 어떻게 했어요? 부담되죠?
20mg이면 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어가기 시작하는 농도는 그것보다 훨씬 낮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라피티 인덱스가 작으면 어떤 약? 안전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약이 되는 거예요. 세라피티 인덱스가 작다고 해서 못 쓰는 약인 것 아닙니다. 좀 작은데도 사용하는 약들이 있어요. 뭐 세어필린, 천식에서 쓰는 세어필린이라는 약이나 아니면 신장약에서 쓰는 디지탈리스 이런 약들은 세라피티 인덱스가 작아요. 대신에 조심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잠깐 생각하면 이상하다 싶었죠. LD50 100명의 사람 중에 50명이 죽는 약 용량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알라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LD50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동물 실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서 요 정도 되니까 동물이 100마리 중에 50마리가 죽네.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곱합니다. 뭐 종 변수도 곱하고 그 다음에 좀 안전한 숫자를 또 곱하고 그래가지고 LD50를 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하는 거죠. 이 세라피티 인덱스 LD50와 ED50의 레이쇼이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겠죠? 뭐니까 The dose makes the poison. 용량이 독을 만드니까요. 너무 과용량이면 약이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요. 독이 돼요. 이 파라셀수스의 명언, 우리 양리학의 아버지,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라셀수스의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왜 효과가 다를까요? 똑같은 약을 줬는데 저 사람에겐 듣고 이 사람에겐 왜 안 들을까요? 첫 번째 이유, 리셉터에 도달하는 약의 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용량이어도. 40kg인 사람이 약을 먹는 거와 80kg인 사람이 약을 먹는 거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소아과 의사분들은 워낙 작은 아이들을 다루고 체중이 뭐 작은 아이는 3kg, 뭐 더 작을 때 막 500g, 뭐초 신생아부터 미숙아부터 거의 20살 다 돼서 40kg, 50kg, 80kg 되는 이제 청소년까지 다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약의 용량을 항상 계산을 해야 돼요. 왜? 똑같은 용량을 쓰면 3kg인 아이한테는 엄청 고농도인데 80kg인 청소년에게는 그렇게 큰 고농도가 아닐 수도 있는 몸무게가 거의 30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몸무게 말고도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간 기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소화력이 다를 수도 있고요. 클리어런스, 신장에서 배설되는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지만 뭐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마다 그 리셉터에 도달하는 약의 용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리간드 자체의 농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당뇨 중에 누구는 인슐린을 그래도 잘 분비하는 당뇨가 있고요. 인슐린을 잘 분비하지 못하는 당뇨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일형 당뇨면 아예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C펩티드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 인슐린이 프로인슐린에서 인슐린으로 컨버전 되는 과정에서 똑똑 떨어져 나가는 그 데브리, 그 파편들을 보고 파편들이 많으면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는 사람이구나. 파편들이 거의 없으면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한테 인슐린 잘 만들게 해주는 약, 뭐 설포닐 유리아 계통 먹는 약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인슐린을 그냥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당뇨약이라도 인슐린을 잘 만드는 사람과 잘 못 만드는 사람은 약의 효과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리셉터의 수가 달라지는 거. 그 리셉터 자체가 디센시티제이션이 돼가지고 수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펑션이 달라지는 거, 뭐 제네틱,
디펙트 혹은 좀 유전적인 그 폴리몰 1%를 기준으로 1%보다 좀 높은 빈도로 이제 유전자의 변이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데, 그럼 폴리몰피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우리가 리셉터에 약이 붙으면 그 밑에 하위 시그널들이 순서대로 착착착착 시그널들을 전달하면서 증폭되고, 그래서 효과가 전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마지막 거는 조금 어려우니까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이 있는 환자예요. 대장암에서 KRAS의 뮤테이션이 있으면 이것을 타겟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의 환자에서는 이 라스 밑에 이 라프, 비라프의 뮤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날뛰는 거예요. 밑에서 막 날뛰니까 아무리 위를 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얘 딱 억제했어요. 여기를 끊어도 여기 밑에서 난리쳐가지고 계속 셀 그로스, 프롤리퍼레이션을 촉진해버리니까 이 위에서 막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프 뮤테이션이 없는 사람에게는 KRAS 그 타겟티드 세라피가 효과가 있지만, 비라프 뮤테이션이 있으면 그 약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이유로 똑같은 약을 똑같은 농도로 줘봐야 이게 누구에게는 효과가 있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톡시시티만 나타나고,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을 최대한 이로우면서 톡식 이펙트는 낮추면서 사용을 해야겠죠? 모든 약은 딱 한 가지 이펙트만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농도이면 뭐가 된다? 다 어떤 약이든 포이즌이 되기 때문이죠. 그때 나타나는 이펙트를 우리는 adverse drug reaction이라고 해요. 약의 나쁜 작용이라는 뜻이죠. 우리 이건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랑은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 말 그대로 부수적인 효과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인 이펙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다 나쁜 걸로 생각을 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예시로 말씀드린 미녹시딜의 사이드 이펙트, 대표적인 사이드 이펙트는 지금은 발모예요. 근데 발모제로 사용했을 때 반대로 사이드 이펙트가 뭐가 되겠어요? 혈압이 떨어지는 게 되겠죠. 나쁠까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양리학을 우리 아시는 사람들은 Adverse Drug Reaction 요 용어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나쁜 작용, 사이드 이펙트라고 꼭 나쁜 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부작용과 Adverse Drug Reaction을 구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쓸까요? 이게 톡식한 이펙트가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약을 사용하는 걸 조절할 수 있어요. 만약에 효과적인 방법과 톡식하게 나타나는 방법이 똑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와파린 같은 경우에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이죠. 혈액이 굳지 않게 해주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뭘로 쓰였었어요? 한동안 쥐약으로 쓰였죠. 쥐약을 뭐 이건 위스콘신 대학이 만든 뭐 헤파린이라는 뜻인데, 와파린은. 네, 어쨌든 쥐약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독하다는 거죠. 많이 먹으면 막 머리에서 피가 터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INR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을 합니다. 너무 이게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면 약의 용량을 높이고요. 혈액 응고가 너무 잘 안 된다, 아예 안 된다, 막 이 수준이 되면 다시 약을 낮추고요. 이게 와파린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피를 뽑아서 이 약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인슐린도 마찬가지죠.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인슐린을 막 줘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요. 정신이 없고 혼수 상태가 빠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인슐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잖아요. 아예 당뇨 환자분들 자기가 뭐 혈당 자가로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막 사고 그러죠. 꾸준히 뭐 하라는 거예요. 혈당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너무 높으면 어떻게 인슐린 양을 너무너무 혈당이 높으면 높이고 혈당이 낮으면 인슐린 양을 혹은 먹는 약의 양을 줄이고 물론 의사랑 같이 해야 되지만 그만큼 모니터링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알파 블로커. 알파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제로도 쓰이고 전립선 비대증으로도 쓰여요. 근데 얘네들이 무엇을 일으키냐?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킵니다. 말 그대로 혈관을 수축하는 것을 막아요. 혈관을 수축하는 걸 막기 때문에 탁 일어났을 때 이 혈압이 순간적으로 머리로 가는 혈압이 낮아지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립성 저혈압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알파 블로커를 다른 약으로 그럼 기립성 저혈압이 좀 적은 뭐 ACE 인히비터, ARB, 뭐 베타 블로커 이런 계통의 약들 고혈압 약의 계통들이 있어요. 그런 약으로 바꾸던가.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을 우리가 알파 블로커를 쓰고 있다고 하면 어떤 걸로 바꾸면 좋을까요? 그 우리가 뭐 탈모약으로도 유명하죠. 뭐 프로페시아 이런 걸로 이런 그래서 프로스카 이런 계통의 약으로 바꿔준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체가 가능한 약은 대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리셉터인데 다른 티슈에 가가지고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리셉터냐면 아세틸콜린이 어떤 조직에서 어떻게 이펙트를 나타내는지 쭉 나타낸 표예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굉장히 많죠?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만 해도 이펙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이게 농약 같은 걸 먹었을 때도 이 아세틸콜린의 활성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막 눈물 콧물도 엄청 많아지고 막 장에도 액체가 가득 차고 그냥 온몸이 축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약을 사용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아세틸콜린이 우리가 호흡을 좀 편하게 해주는 데 사용해주고 싶어요. 아세틸콜린 블로커를 사용하겠죠?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마시는 걸 쓰거나 눈과 관련돼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요? 안약으로 넣거나 그렇게 특정 조직에만 고농도로 들어갈 수 있게 투약 방법을 바꿀 수 있겠죠. 이번에는 디퍼런트 이펙터로 가는 거예요. 같은 리셉터인데 만약 이게 엠토르라고 하는 타겟을 우리가 약을 만들고 싶어요. 이 엠토르라는 말 자체가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의 타겟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파마이신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래서 뭐 눈에서 엔지오제네시스가 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좀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엠토르를 타겟을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엠토르가 너무 이펙트가 많아요. 그러면 약을 여기 밑에와 관련되어 있는 브랜치를 타겟하는 약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죠. 타겟 오간 눈에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부작용이 그래도 좀 적어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게 너무나 많은 이펙트를 나타내는 몰레큘을 타겟을 할 때는 그 밑에 브랜치를 타겟하는 드러그를 새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런 약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온몸으로 퍼지지 않고 그 조직에만 딱 국한되게 약을 투여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뭐 눈에 주사를 넣어서 이렇게 약을 주입을 한다던가 안약을 사용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다른 리셉터에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혈압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베타 블로커를 쓰고 싶어요. 그럼 베타 블로커가 문제가 심장에는 베타 1, 2가 있고요. 호흡기는 베타 2 리셉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그냥 베타 블로커 1, 2 둘 다 블록한다 그러면 이 베타 2 호흡기에 있는 베타 2가 블록이 돼요. 그러면
브론키얼 스무스 머슬이 지금 베타2가 자극을 받았을 때 릴렉스가 되는데 블록이 되면 컨스트릭션 하겠죠.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이 약은 베타 블로커는 천식 환자한테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스페시픽한 드러그, 베타1만 타겟하는 드러그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 약을 사용하면 부작용은 줄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래는 프로프라포놀이라고 하는 이 베타 블로커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얘는 뭐가 베타1, 베타2를 둘 다 억제하는 드러그예요. 넌 셀렉티브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교도소에서도 아테놀롤이라고 하는 베타1 셀렉티브 드러그를 고혈압 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셀렉티비티를 높은 약으로 대체해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혈압만 잡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약의 베네핏 이펙트는 높이고 톡식 이펙트는 낮출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아트라고 해요. 왜 의술이 아트냐?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똑같은 약을 사용을 해도 어떻게 사용을 하냐에 따라서 독성은 낮추고 효과는 높일 수 있어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역시 높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천천히 의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